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비 쿠폰 지급 영향으로 밥상 물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채소는 물론 수산물과 가공식품까지 먹거리 전반이 줄줄이 올라서 서민들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불붙은 이 밥상 물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당분간 물가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품을 집었다가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다시 매대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게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야채가 너무 많이 올랐네. 뭐 이런 배추 같은 것도 배가 올랐어요. 시금치 같은 건 아예 비싸니까 살 생각을 안 하고. 실제 지난달 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2.6% 올랐습니다. 시금치가 지난 6월 대비 78.4%, 상추와 배추는 각각 30%, 25%씩 올랐습니다. 수박은 10% 넘게 뛰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류든 어패류든 과일이든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 올랐습니다. 6월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입니다. 축산물은 3.5%, 수산물은 7.3%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가공식품도 4% 넘게 뛰며 밥상 물가 부담을 키웠습니다. 농산물은 작년보다 가격이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해 폭염과 작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급한 대로 공급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배추 배출량을 일평균 300톤 규모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는 7일부터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57% 싼 2,990원에 공급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집중호우와 폭염 여파로 다음 달에도 농축수산물의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까지 더해지며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유통가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비 쿠폰은 국민 94%인 4,736만 명에게 지급됐는데 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과 골목 상권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이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로 맞불을 놓으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다시 불붙은 밥상 물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추 2봉지에 3,990원, 바나나 한 송이 값도 4,000원이 안 돼 시중보다 20% 정도 쌉니다. 주로 할인하는 걸 찾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봐도 내나 뭐 똑같더라고요, 품질은. 신청 2주 만에 8조 원대 소비 쿠폰이 풀린 가운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들은 이 기간 매출이 1년 전보다 5% 안팎 줄었습니다. 대대적인 할인으로 맞불을 놓은 롯데마트는 매주 10여 개 식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이마트는 제주 은갈치와 굴비 등 생선류를, 홈플러스는 냉동 우삼겹과 대패 삼겹살 등 고기류를 반값에 내놨습니다. 소비자가 빠지고 한적하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소비자가 계속 북적거림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할인 물량이 한정적이라 소비자 줄 세우기에 미끼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계속해서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세제 개편안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에 들어간 반면에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수는 1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저 양도세 대주주 기준 번복할 가능성 있나요? 정부 여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서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는 당의 입장 정리가 빠르게 될 걸로 보고 있고 정부 측과도 협의할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10억 원을 25억 원에서 30억 원 등으로 조율하자는 안부터 50억 원으로 원상복구시키자는 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실은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정부 여당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우려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3만 8,600여 명입니다. 청원 동의수가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겨서 해당 안건은 어제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올 11월 이후 개인 매수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심화되고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참여연대는 2021년도 말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시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름세였다면서 대주주 기준 변화와 주가 흐름 간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SBS 비전 박규준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1% 넘게 크게 오르자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지속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상승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여전해서 3,200선 고지를 눈앞에 둔 채 탈환에는 실패를 했고 뿐만 아니라 공매도 거래가 크게 늘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장중한 때 3,210선을 찍은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6% 오른 3,19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약 4,700억 원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약 4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0.29%, SK하이닉스는 2.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급락했던 금융, 증권주들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98.6으로 1.8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강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고 그에 따른 코스피도 반등세를 보였다. 다만 증시 조정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세부 사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우려에 최근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5조 1천억 원을 넘었는데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5조 원을 넘은 건 지난 6월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는 게 경제적으로 유발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늘어난 이제 자금 확보를 통해서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세금 얼마를 더 걷겠다 이거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으로 국내 증시가 주춤해지자 미국 증시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침 출근길에도 미 증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증권사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는 미국 주식 6억 8천만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 2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증시를 찾는 서학개미들의 발걸음이 늘면서 증권사들도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줄줄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의 대량 주문 취소 사태로 주간 거래가 중단되자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미국 주식 투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니 증권사들이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추후에 미국 주식 24시간 거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래 시간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거래 재개를 위한 작업도 한창입니다.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대체 거래소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올해 연말에 재개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내년 말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가 24시간 거래를 도입한 후 재개하자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1, 2차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올해 0%대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재개와 진짜 성장을 위한 민간합동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형사처벌을 금전 제재로 바꾸는 제도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인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정부와 경제계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부 임기가 초혁신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건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정부는 특히 중소 중견기업엔 투자와 연구개발, AI 도입과 수출 시장 개척 등 성장에 직결되는 활동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도록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하고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규정을 신설합니다. 요즘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한미 무역 협상이었는데 이 관세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했는데요. 향후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낮아졌으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그전보다 높아진 기업 부담 등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수출 지원 측면에선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체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국내 대책으로는 위축될 수 있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구제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0주 연속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7 초강력 대출 규제가 전세 시장 대란 조짐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직접 입주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전세 매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거 수요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유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1,1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모든 평형에서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일단은 조건부 대출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소유권 이전했을 때 잔금을 세입자를 들여서 하는 그 대출을 일단 막혔고요. 그게 첫 번째로 가장 큽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3천 건으로 1년 전 2만 6천 건보다 약 12% 줄었습니다. 전세 공급이 메마른 건 지난 6월 시행된 초강력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세에 계속 머무르면서 물량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공급 부족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 억제만 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 등 신속하게 공급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 3년 후에 투기 억제로 눌렸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초래됐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역대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올 하반기가 부동산 공급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전세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안 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증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보증 한도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추게 되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입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는 집주인 A씨. 하지만 이달 28일부터는 주금공 보증이 1억 800만 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새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은 따로 자금을 융통해야 합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1억 5천 줄 의사가 있지만 1억 800에 묶이는 거거든요. 1억 800으로 보증금하고 월세 40~50만 원 내는 거가 임차인도 용인이 되는 거죠. 신축 빌라들의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한 고층 아파트죠, 당연히. 보증사고가 이어지자 주금공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다른 기관들도 기준이 같아서 이제는 집주인 대출이 많으면 전세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거래 위축 등 시장 전반에 미치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은 내려가고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반환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을 거는 방법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주인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내 집 마련,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간 시장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은 상당 부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는 전세를 점차 줄여 집값 불안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그 과정에서 월세화가 가속되고 주거비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앞서 고장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정품이 아닌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정책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반발이 크다는 뉴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결국 한 발 물러났습니다. 출고 5년이 안 된 신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정품을 쓸 수 있게 일단 정책을 한 수 접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면 저렴한 부품이 아니라 이 순정품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 시행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순정품을 대체하는 일명 품질 인증 부품으로만 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순정품인 OEM 부품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며 사태 진정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특약 형태로 순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도 순정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주요 부품에는 순정품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 부품을 수리할 때 대체품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이렇게 순정품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이 대체품 쓰면 인센티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차주가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게 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현행 특약을 개선해서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도 아직은 품질 인증 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대체품도 순정품과 품질은 거의 동일하며 충돌 실험한 결과 안전성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신뢰도를 확보해서 점차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할 때 절차가 더 강화됩니다. 특히 불안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녹취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 성향에 맞는지를 볼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를 더 자세히 수집하게 되는데 이 달라지는 점들이 뭔지 이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의 20% 이상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이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할 때는 녹취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설명 의무 이행 단계에서부터 녹음을 시작했지만 향후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인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자 정보를 작성할 때 원금 보존 여부와 손실 감내 범위,
투자 예정 기간도 자필로 기입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규정을 손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9조 원에 달했는데 금융당국은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기본 배상 비율을 20에서 40%로 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판매단에서 고난도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모자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좀 감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녹음을 하겠다는 것이지 고객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도 철저하게 투자 상품이 원금 손실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도 ELS 판매가 재개되는 만큼 해당 규정은 오는 25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삼나 마이더스 그룹, SM그룹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곡 산업단지에서 올해 초에 퇴출됐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와 계약한 입주 규정을 어겨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세대로 팔 수 있는 상황이라 꼼수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챙겨나갈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M그룹은 지난 2016년 마곡 산업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마곡 R&D센터는 서울시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주고 취득세도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SM그룹은 2021년 건물 연면적 중 절반 이상을 연구시설로 써야 하는 필수 계약 사항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계열사들은 모두 퇴거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측은 연이은 시정 명령에도 제멋대로 운영이 고쳐지지 않자 계약 해지에 앞서 SM그룹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입주 계약이 해지되면서 SM그룹이 토지와 사옥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SM그룹은 2013년 토지를 조성 원가에 저렴하게 취득했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 개시 5년 이후엔 기업이 건물가액을 자체 실시한 감정평가액 등 시세대로 되팔 수 있습니다. 2013년의 개별 공시지가와 지금의 2025년의 개별 공시지가를 검색하면은 그 차이 이상으로 시세가 올랐을 거예요. 인근 마곡 엠벨리 7단지 84제곱미터는 2014년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 18억 3천만 원의 최고가를 경신하며 13억 7천만 원 올랐습니다. 계약 조건에 특약을 달아서 팔지 못하도록 아니면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산업단지가 원래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SM그룹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SM그룹은 내년 3월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20%를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 시세 차익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의사와 대학 교수 등 일부 고소득층이 50억 원대의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 산 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 제품에 웃돈을 붙여서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정인영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피한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밀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세관은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이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떤 수법들이 동원됐나요? 네, 기업 대표 A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 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 4천만 원어치를 지인 11명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했는데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5억 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했습니다. 의사 B씨의 경우 해외 직구로 한 병에 수천만 원 하는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8억 원의 세금을 피했습니다. 서울세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고가 물품을 구매한 뒤 정식 수입 신고 없이 탈세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유독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서 중대한 재해 사고가 발생해서 지난주에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고 회사 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직접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재 기자. 네, 윤재입니다. 어제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고용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제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충분히 동일 사업장에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포스코 ENC 현장 62곳을 불시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포스코 ENC를 콕 집어서 강하게 질책하고 회사 대표가 공개 사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한 주 만에 또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방금 속보가 들어온 대로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긴 했지만 이번에는 또 좀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4분 광명에서 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는데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포스코 ENC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가 나고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를 시사하며 범부처 차원의 처벌 수위가 강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금 전 속보에 따르면 포스코 ENC 정의민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